최근에 KBS에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마음대로 탕진 다 해버리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런 것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으로 채무 탕감 받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런 말들은 항상 나오고 있었고, 특히 주식 코인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자는 실무준칙이 변경된 이후로 이런 비난들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죠. 반대로 채무자들 중에서는 일부는 좀 선을 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다 탕진하고 월급 푼 돈 좀 구해가가지고 하면 당연히 개인회생하고 파산 다 되는 거 아니냐, 내 채무 다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한 권리의식으로까지 발전해서 변경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도 사람인데, 판사도 사람인데, 뭔가 재판을 하면서 판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되고 저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월변제 얼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판사도 사람이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겠죠.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치, 탕진, 주식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남 1녀 자식을 3명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 중에 댁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대단하게 잘 해주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학원 좀 보내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해도 자식 키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분은 소득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자녀분을 3명이나 키웠으면 자꾸 채무가 커지니까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채무가 더 커진 거예요.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이니까 부모한테 부양 의무가 없으니까 생계비에서도 빼지 마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대학교 간 자녀가 무슨 자립 능력이 있습니까? 등록금이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너 알아 살아라, 알바든 말든 알아 살아라 이렇게 내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내치면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취업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교 간 자녀가 있으면 대학 등록금에 자치비용 대준다고 채무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시면 자녀가 3명이죠. 이 채무자는 체육 강의, 프리랜서 과외를 하시는 분인데, 골프 프로 레슨 아시죠? 골프를 가르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간이 과세자 내고 생활체육을 남들한테 가르치는 분인데, 간이 과세 딱 봐도 아시겠지만 매출 자체가 크지가 않겠죠.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이겠죠. 이게 소득금액 증명원인데 이거 몇 년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얼마를 벌었는지 법원에서 확인을 해보려는 거예요. 1년 동안 4,500만원 벌었다. 근데 경비 털고 쓸 거 썼더니만 소득금액은 190만원 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이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봤을 때 소득금액이 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부 사람들은 정말 남는 돈이 없어서 저런 경우가 있고, 일부 사람들은 약간 남긴 남는데, 월급쟁이 정도 남긴 남는데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으니까 비용을 좀 인건비를 털었다거나, 아무튼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소득이 많지가 않았던 분입니다. 이거는 계좌 내역을 왜 제출하냐면, 원래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건을 팔면 돈을 입금받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까 내 매출 금액이 자료가 다 남아있잖아요. 요즘 현금거래 같은 건 잘 없으니까. 근데 프리랜서나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회비나 일당을 주면서 그냥 계좌 입금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계산서 발행 안 하고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회비 10만원 20만원 냈던 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지고 법원에 보여준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었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된 걸로 소명을 한다. 매출 말고 매입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고, 돈 주고 계산서 받았으면 계산서가 남아있는데, 프리랜서나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5만원짜리로 해서 얼마 주고 이렇게 비용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이런 종이 영수증이라도 들고 오셔야 되는 거죠. 요거 사실 만들기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거래처에서 그냥 받아만 오시면 되는 거니까. 저런 거라도 알차게 챙겨가지고 내 소득 금액을 낮춰야지 변제하는 금액에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전기 수도 비용인데, 내가 사용하는 시설에 전기료나 수도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내역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내 소득은 실제로 낮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확대해서 보시면 221번부터 시작하죠. 그 사람 계좌 내역을,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 신용카드 내역을 몇 년치를 제출하기를 바라니까 그거 모아서 제출하면 수백 페이지가 된단 말이죠. 전자소송 다운받으니까 이렇게 많은 겁니다. 다음에도 또 있고요. 400 몇십 페이지까지 갔네요. 한 200장 정도는 제출하신 것 같네요. 재판 시작하자마자 법원에서 바로 물어봅니다. 최근 1년 내 대출, 최근 채무 어디 썼나? 이거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박,
사행행위, 부인권 대상행위, 재산 은닉한 거, 소명 못하는 거, 이렇게 정당성이 없는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면제를 더하라, 그런 말이죠. 요거는 뭐냐면 채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 폐지했는지 몇 개는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3.3% 공제하고 소득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법원 눈에 띄면 그 무슨 일 하는 거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건데요. 요런 걸 보시면 이제 채무자님들이 물어보신단 말이죠. 내가 지금은 이 일을 하는데 과거에 개인사업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이거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 폐업을 해야 되냐, 그냥 내버려 놨는데 물어보시는데, 폐업을 할 것을 개인회생의 요건으로 규정하진 않았거든요. 폐업 안 해도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채무자들 중에서는 폐업 안 하고 내버려 놨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하는데 가끔씩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보고 소득이 확인이 되면 그 소득하고 지금 하는 일하고 소득을 전부 다 합산을 해버리는 거죠. 소득이 커지니까 변제금도 커지겠죠. 자, 변제 계획 확대해서 봅시다. 부양가족 1.5명 반영했습니다. 이분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월 200만원 소득이 안 되지만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 내역하고 실제 소득하고 일치하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을 보고 실제 얼마 버는지 다시 확인을 해본단 말이죠. 이분의 계좌 내역 아까 보셨잖아요. 확인해본 결과 월 평균 200만원 정도 버시는 거예요. 저기서 1.5인 생계비 175만원 제외하고 매월 25만원 변제하는 겁니다. 그걸 36개월 변제하면 883만원 정도를 변제하시게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2인 생계비 빼면 안 됩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 안 하실 때가 됐죠. 200만원 빼기 220만원은 불가능하죠. 그게 자기 채무의 4%를 변제하고 96%를 탕감받게 되는 거죠. 대박났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저당권부 채권이 아니고 그냥 신용대출만 연체이자 쌓여가지고 2억 1,500만원 됐는데 그 중에서 88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를 다 탕감받게 되신 거죠. 개시결정. 채권자들이 불만 있으면 10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채무자는 10월 17일에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해서 채권자들에게 회생의 취지를 설명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회에서는 이거 다 탕진하고 유흥하고 뭐 다 날리고 난 다음에 푼돈 조금 가지고 개인회생하면 이거 너무 도덕적 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채무자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다 탕진하고 뭐 월급 조금만 구하면 된다며,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회생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하고 회생위원이 한단 말이죠. 요렇게 탕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통과는 하시겠지만 법원이 까다롭게 나온다고요. 보정 권고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식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 제외하라고 실무준칙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주식 코인이지만 당신은 예외적으로 100%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러지는 못하지. 규정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만 딱히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 불성실한 채무자니까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으면서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변제율을 상승해라. 지금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의하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변제율을 더 높여라. 그게 보정 권고로 오든지 회생위원님 전화로 오든지 간에 변제율 더 높이라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오늘 채무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미지. 그냥 원래 소득이 작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고 주식, 코인, 탕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식들 부양한다고 고생만 했다,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만 계속 커졌다, 이런 분들은 재판을 하는 가운데 뭐 크게 따지는 것도 없고 보정 권고가 빡빡하게 나오지도 않고 쉽게 통과하고 재판도 빨리 끝나요. 그리고 뜬금없이 회생위원님이 전화와서 변제율 높여라, 그래야 개시결정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요구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뭐 얼마 탕진하고 뭐 월급 조금만 있어도 기계적으로 딱 변제금 얼마 딱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면 회생위원이나 판사님의 재량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재량이란 건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많이 참작하겠죠.